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까지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군사TV 진행을 맡게 된 편집국장 이희로입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메인 뉴스로는 우리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강력한 후보였던 AH-1G 바이퍼 공격 헬기와 관련된 소식과 동유럽에서 또 하나의 K2 전차 구매 희망국이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주요 단신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지역의 쿠르드족을 공습했다는 소식과 미국이 알래스카 지역의 전략기지인 에일슨 합동기지에 소형 모듈 원전을 설치한다는 소식까지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독재 정권이 자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인권 시위 무력 진압을 규탄한 쿠르드족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주지를 드론으로 공습해 민간인 7명이 죽고 28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이란 사태 제2의 아랍의 봄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란 당국도 굉장히 강경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의 상대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인권 탄압의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의 상대성으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 타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란 당국의 저런 행태를 비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란 당국의 저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 행동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판만 했다고 해서 그 쿠르드족을, 그것도 민간인,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드론 공습을 통해서 희생시켰습니다. 제2의 아랍의 봄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이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종교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천부인권을 짓밟았던 이란 당국자들이 국제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이 제공한 나삼스 방공체계가 키이우 방공 임무에 투입된 가운데 이번에는 독일이 제공한 아이리스-T SLM 방공 시스템 4개 포대가 우크라이나에 곧 도착한다는 소식입니다. 25km에서 40km 범위 내에서 적기와 미사일을 유격할 수 있는 이 방공 시스템이 도착하면서 우크라이나군 주요 도시의 방공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아이리스-T라는 미사일은 원래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 공대공 미사일에 부스터를 장착하고 지상 발사용으로 개조한 것이 이 아이리스-T SLM 버전입니다. SLS 버전하고 SLM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SLS는 단거리, SLM은 중거리 이렇게 해서 25km에서 40km 범위를 커버합니다. 기동성이 굉장히 좋은 공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적기나 적 헬리콥터는 물론이고 순항 미사일, 드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요격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번에 독일이 제공하는 이 아이리스 시스템은 굉장히 고성능을 가진 에이사 레이더와 연동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가 게란2라든가 칼리브르 미사일로 계속해서 민간인 거주구역을 때리고 있는 미콜라이우나 오데사, 크리프리 이 같은 대도시를 방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빨리 들어가서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약해 주기 바랍니다. 대만 육군이 자국산 캐스트렐 휴대용 대전차 무기 5,000발을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M72 로우를 참고해서 대만이 독자 개발한 이 무기는 400m 범위 내에서 중국군의 현용 주력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만은 이 무기를 도서방위용으로 쓴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무기의 그 위력과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차 무기는 비싸봤자 1억에서 2억 정도, 싼 무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면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렴한 무기로 수십억짜리 전차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비대칭 무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이 대만에게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저렴한 비대칭 무기로 저렇게 재미를 보고 있으니 너희도 고가의 하이급 무기 체계를 구매하지 말고 이러한 비대칭 무기들을 많이 사들여서 고슴도치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만이 이거를 사긴 사는데 도심지에서 시가전용으로 쓰진 않는다고 합니다. 대만이 생각보다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바로 해안에 붙어있는 섬도 있고요. 시샤군도에 있는 섬들도 있고요. 그 섬들에 있는 도서방위 부대한테 이 로켓 시스템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을 보냈다가 저지당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9월 28일 오후 이라크 북부 미군 기지로 접근하던 이란 모제르 6 무인 공격기 한 대를 F-15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공역이 과거 우리 자이툰 부대가 활동했던 아르빌 지역입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죠. 이 지역의 쿠르드족, 아까 첫 번째 소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해서 상당한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번에 격추된 모제르 6 드론도 이 아르빌 주변의 미군이나 쿠르드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미군 전투기가 미리 발견을 해서 이 드론을 요격해버림으로써 쿠르드족의 희생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미군이 전투공중 초계 영역을 조금만 더 넓혀서 이란이 더 이상 무고한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의 핵심 전략기지인 에일슨 공군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유사시 외부 전력이 끊겨도 기지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인데 소형 모듈 원전 기술, 벌써 이런 수준까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스마트 원자로라고 했죠.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체형 모듈 원전. 지금은 이 모듈 원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냉각계통이 들어가야 되고 또 감속계통이 들어가야 되고 차폐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듈 원전은 이 모든 걸 작은 캡슐 안에 다 집어넣은 형태입니다. 물론 출력은 일반적인 원자로보다는 훨씬 작지만은 이렇게 공군기지나 마을 하나하나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전력 생산량은 된다는 얘기죠. 선진국들이 모듈 원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원자로의 사용 연료도 기존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대신 토륨 같은 새로운 물질로 대체하는 방안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소형 모듈 원전 연구와 상용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인 뉴스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소식인데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조금만 더 빠르게, 조금만 더 정상적으로 했다면 아마 이 헬기들이 체코국기가 아니라 태극마크를 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 해병대가 원하는 차세대 상륙 공격 헬기로 선정됐을 미국 벨사의 H-1G 바이퍼가 체코군 인도를 위한 교육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코 공군이 미국제 공격 헬기와 다목적 헬기 인수를 위해 미국의 인수단을 파견했으며 이들이 현지 시각 9월 26일부터 헬기 조종훈련에 들어갔다고 체코 국방부가 현지 시각 9월 28일 밝혔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미 해병대 캠프 펜들던 기지에 파견된 인수요원들이 AH-1G 바이퍼 공격 헬기와 UH-1Y 베놈 다목적 헬기 인수를 위한 조종 및 정비 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이들의 교육 훈련이 끝날 때 최초의 기체들이 체코 공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지난 2020년 9월 바이퍼 공격 헬기 4대와 베놈 다목적 헬기 8대 등 12대의 헬기를 대외 군사 판매, FMX 형식으로 구매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이 베놈 헬기 2대와 바이퍼 헬기 6대 등 8대의 헬기를 무상 기증하기로 하면서 체코군의 신형 헬기 숫자는 20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이 체코에 대한 헬기 무상 기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미 해병대의 대규모 편제 개혁 작업 때문입니다. 미 해병대는 지난해까지 제367 해병 경공격 헬기 비행대와 제469 해병 경공격 헬기 비행대를 해체해 해당 비행대 보유분 전량을 치장 물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벨사가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 생산을 제안한 바이퍼는 안보경영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리논 무장연보다 도입 가격은 3천억 원이 저렴하고 30년 수명 주기 비용은 3천억 원이 더 비싸 결과적으로 동일한 비용으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체코의 사례처럼 바이퍼를 선택할 경우 미 해병대의 이겨물자를 무료 또는 염가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와 잘못된 정책들을 하나둘 바로잡고 있는데요. 부디 당시 해병대 사령관까지 항명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대했던 무장헬기 계획을 서둘러서 접고 제대로 된 공격 헬기를 해병 항공대의 손에 쥐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합참 전략기획서 단계부터 문제가 좀 많았죠. 그 내용은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까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마리논 무장용은 안 되냐? 국산 헬기를 만들면 국내 항공산업 발전도 되고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진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거는 인도군의 사례입니다.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 헬기는 힌더스탄 항공이 만든 루드라라는 무장 헬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헬기는 LCH, Light Combat Helicopter라는 헬리콥터입니다. 인도가 처음에는 이 루드라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싸고 기존에 드롭을 기반 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LCH, LH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일시키면 획득 비용도 싸고 유지 비용도 싸고 공격과 정찰뿐만 아니라 인원 수송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용도로 저렴하게 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경무장 공격 헬기로서의 기능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상승률도 떨어지고 기동성도 둔중하고 피탄 면적도 굉장히 넓어서 공격 헬기 임무로는 도저히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서둘러 이 루드라를 접고 전환해서 만든 게 이 LCH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것은 중국의 사례입니다. 중국이 프랑스의 돌핀 헬기를 기반으로 해서 G9이라는 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G9 헬기를 가지고 무장용으로 만든 것이 WG9인데, 자, 이 WG9 그냥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헬기죠. 우리 LAH입니다. 기반 헬기도 똑같고 항공 전자장비하고 동력계통 일부가 변경된 걸 제외하면 거의 똑같은 헬기입니다. 중국은 이걸 198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G9 헬기를 만들어서 운용을 해보니까 도저히 못 써먹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동성, 민첩성, 생존성이 너무 떨어져서 공격 헬기 전방에서 정찰 및 경공격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헬기의 임무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 WG-19입니다. 완전한 공격 헬기 형상이죠. 자, 우리가 공격 헬기라는 이 헬기의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 이 카테고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원래 처음에 이 공격 헬기라는 것은 베트남전 당시에 UH-1 휴이 헬기, 우리가 익히 봤던 월남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헬기를 기반으로 개조한 헬기가 바로 코브라입니다. 처음에는 이 UH-1Y에다가 로켓탄도 달고 기관포도 달고 화력 지원용으로 한번 썼었습니다. 건쉽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대공화망에 너무 취약한 겁니다. 기반 헬기에다가 무장을 장착하니까 헬기가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둔중해집니다. 계속해서 대공포가 올라오니까 하단에다가 장갑판을 깔아보니까 더 무거워집니다. 기동성이 둔중해지고, 그리고 이 널찍하게 생겼기 때문에 밑에서 봤을 때 피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미국군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AH-1 코브라입니다. 이 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동체의 폭을 95cm까지 줄였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야 피탄 확률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야 주요부에 장갑재를 넣을 수 있고 기동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 헬기가 탄생을 했고, 우리 해병대가 상륙 공격 헬기로 요구했던 공격 헬기도 마찬가지로 피탄 면적이 좁고 기동성이 좋고 순간 상승률이 훨씬 더 우수하고 무장 능력이 우수한 헬기, 그런 헬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마리논이 튀어나왔습니다. 원래 해병대 항공단은 지금 창설이 됐죠. 만약에 지난 정권에 의해서 이 의사결정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바이퍼 헬기가 이미 지금쯤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퇴역시킨 물량을 선행으로 먼저 받아서 교육훈련 시키고 중고 물자를 가지고서 교육훈련 한 다음에 새 헬기가 들어오면 그걸로 교체하면 되니까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강력한 헬기를 전력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참 전략기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서 이 의사결정을 뒤집어 버려서 결국 우리 해병대는 앞으로 빨라야 5년 후에야 공격 헬기, 그것도 아니죠, 무장 헬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부디 지난 정권에서 내린 이 잘못된 결정을 빨리 뒤집고 지금이라도 바이퍼 공격 헬기를 받아서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작전을 할 때 보다 강력하고 보다 확실한 화력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격 헬기의 보호를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독일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반사의 이익을 좀 많이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980대 K2 전차 수출 그 대박도 어떻게 보면 독일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가 반사의 이익을 얻은 건데, 그런 국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노후 기갑 장비를 기증하면 독일제 전차나 장갑차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독일의 사기극이 우리나라의 K2에 반사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 도입 의사를 밝혔던 슬로베니아가 K2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슬로베니아가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 측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K2 전차 수출을 위한 마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복수의 슬로베니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9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슬로베니아 방산 소식통들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 정보공개 목록 가운데 공무 국외 출장 계획보고 K2 전차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을 찾아내고 현재 슬로베니아가 한국의 K2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K2 전차 도입 추진은 지난 5월 초 슬로베니아와 독일 사이에 있었던 기갑장비 스와프 협상 직후에 나왔습니다. 독일은 슬로베니아가 보유 중인 54대의 T-72 기반 M84A4 전차와 50여 대의 BMP-1 기반 BVP M80A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즉시 동수의 전차와 장갑차를 슬로베니아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슬로베니아는 독일이 제안한 레오파르트 2 A4 전차와 마르더 1 A3 보병 전투 장갑차, 훅스 차륜형 장갑차는 지나치게 낡은 장비이니 돈을 더 줄 테니 레오파르트 2 A7 전차와 퓨마 보병 전투 장갑차,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공급해달라고 독일 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5월 초에 슬로베니아로부터 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를 묵살하고 슬로베니아에 대한 기갑장비 공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이에 격분해 지난주 독일과 체결했던 복서 차륜형 장갑차 45대 구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는데요. 독일에 대한 슬로베니아의 이 같은 반감이 슬로베니아의 K2 전차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육군의 전차 소유는 M84A4 54대와 M55S 30대 등 약 80여 대에 달하는데요.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의 신뢰 상실이 폴란드에 이어 슬로베니아까지 우리 K2 전차의 유럽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 K2 전차가 유럽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도 어떻게 보면 독일이 정말 크게 잘못해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돌아온 케이스인데요. 원래 폴란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전차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추진되고 있었던 MGCS라는 차세대 전차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폴란드 국민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죠. 독일이 MGCS 프로그램에 껴달라는 폴란드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폴란드가 여기에 굉장히 크게 격분했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에게 연간 2조 원씩 주둔비를 주겠다. 이 지역에다가 미군 기지를 건설하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캠프 트럼프라고 이름을 짓겠다. 이러면서 미국제 무기체계 구매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기준에서 봤을 때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 M1A2 전차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M1A2 전차는 이 탄이라든가 장갑에 열아우라늄이라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굉장히 우수했지만 수출용 전차에는 탄에도 텅스텐이 들어가고 장갑에도 텅스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제 전차보다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벨라루스가 있고 그 벨라루스 사실상 러시아의 소국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가 만약에 T-90이나 T-14 같은 신형 전차로 밀고 들어왔을 경우에 미국의 M1A2 전차의 44구경장 활강포로는 도저히 러시아 전차를 격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서 55구경장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주포 공격력과 그에 상응하는 방어력을 가진 신형 전차를 찾았는데요. 그 신형 전차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이나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려고 했었던 MGCS를 살려고 했는데 독일이 스스로 이걸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이거를 대체할 만한 전차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K2 전차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K2 전차를 결국에 구매를 했죠. 그렇게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하고 현지의 정비창을 비롯해서 대규모 운용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루마니아가 우리 K2 전차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슬로베니아도 원래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서 기존에 독일과 체결했던 장갑차 공급 계약을 파기했고요.
5월부터 진행되었던 K2 전차 도입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체코도 지금 이 K2 전차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벌써 동유럽 4개 국가가 K2 전차를 구매했거나 구매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거나 구매와 관련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K9 자주포 인도 추가 수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K9 자주포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계 각국의 운영 인프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획득 비용은 물론이고 운영 유지비도 굉장히 저렴해질 거다.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 뛰어나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유럽 각국이 앞을 다투어서 K2 전차를 구매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K2 전차의 획득 비용과 운영 유지 비용은 더 내려갈 겁니다. 지금 K2 전차 한 대 가격이 수출 시장에서 100에서 15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이 100에서 150억 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대당 200억에서 높게 부르는 곳은 400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2 A7 전차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도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이 레오파르트 2 A7에서 K2 전차로 더 많이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